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탄생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역사 중 케인즈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빈 대학에서 법률학 및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를 하였고 자유주의 시장의 수호자, 통화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931년) 영국으로 건너간 하이에크는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한 당시 세계 경제 침체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놓고 케인즈와 논쟁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논쟁에서 케인즈가 결국에 이기게 되었고 세계 열강들은 케인즈의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전국의 적극 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경제 조절, 즉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의 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케인즈에 대해서는 11월 26일에 올렸던 존 메이너스 케인즈에 대한 케인즈 경제학을 참조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좋습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케인즈 경제학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케인즈 경제학은 수정 자본주의 이론의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71년, 72년에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는 정책이었고 73년에는 재선이 되자마자 가격 동결을 명령하는 아주 극단적인 통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닉슨의 통제 정책은 비극이다. 통제로 인플레이션을 저지를 수 없으며 자유만이 파괴될 뿐이다. 통제는 최초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규제가 계속 축적되면 인플레 폭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당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60년대 말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것을 닉슨이 적극적으로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유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더라도 60년대 말에 케인즈 경제학으로 유효 수요로 증대됨으로써 통화량이 팽창하였고 그러면서 좀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업률이 오르자 닉슨은 다시 또 물가 통제 정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눌러놓다 보니 오일 쇼크 같은 이런 어떤 트리거가 생기자마자 실업률이 급상승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케인즈주의의 잘못이 판명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는 경기 변동을 경제인으로 설명했던 최초의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로부터 화폐이론과 경기 변동론을 연구하게 됩니다. 1931년 런던의 정경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우리는 일컬어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공공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가 영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출 프로그램보다 나은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지출을 통한
화폐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붐이 되는 순간에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축소되고 판매량이 축소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생산이 또 축소돼서 고용이 축소, 결국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기 국면, 크라이시스 국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익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윽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으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가격 폭락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른바 디프레션 국면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하예크가 런던 정경대학에 1931년 부임한 이후에 케인즈가 사망하는 1946년까지 두 거장의 논쟁은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계획경제 정책으로 통화량을 팽창시켜서는 안 되며 화폐 시장은 자유시장이 되어야 한다. 즉 오스트리아 화폐의 경기 변동 이론을 살펴보면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디프레션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이것은 경기 변동은 결국의 원인이 정부 개입과 간섭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도 케인즈주의의 정책을 계승하게 됩니다. 즉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책,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이어지는 케인즈주의의 정책이 계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지출이 더욱더욱 가속화됩니다. 통화량이 팽창되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금서가 되면서 사회주의 붕괴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주장했던 케인즈도 1946년 사망하기 전에 그의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어보고 사회주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1970년대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케인즈주의는 점차적으로 한계에 봉착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경기 침체의 케인즈 학파의 해결책은 통화량 팽창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량의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도 계속 실업률이 급증하고 가다가 완화되고 다시 급증하다 완화되는 계속적인 길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죠. 이는 이전에 하이에크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팽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장된 질서에 의한 시장 경쟁 체제,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확장된 질서에 비해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하는가를 권력자와 그 주변의 정책 위반자 몇 명이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기들의 이성으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 이것이 사회주의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지,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는 지구 절반 인구는 이미 굶주린 채 억압을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사회주의의 치명적 자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 반면에 인류는 알아서 해오면서 발전과 번영을 이뤘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1974년 10월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였던 스웨덴의 군나르 미르달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1970년대는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미제스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변방으로 밀려나 있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하이에크에게 노벨상이 수여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이에크 이론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미르달은 잊혀졌지만 하이에크의 사상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사람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교해서 네오,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하이에크의 처방전은 이러합니다.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생산 비용이 감소된다. 그리고 강성 노조의 특권과 파업을 혁파해야 된다. 세 번째, 거대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했는데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완전 고용에 대한 환상을 폐기해야 되며 시장 원리를 갖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중앙계획에 의한 총수요 증가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의 회복이 필요하다. 즉 중앙계획은 결국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하이에크의 큰 덕을 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G2로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1978년 등소평은 중국 문화 대혁명 이후에 하이에크를 중국 북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등소평은 하이에크 박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민이 제일 많고 매년 식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인민들 먹는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만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아니 대책식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집단 농장에서 똑같이 생산하고 정부가 모두 거둔 후에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정 비율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얼마를 생산하든 일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야 시장에서 서로 사고팔게 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등소평은 그 하이에크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서 농지를 임대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불과 2년 만에 식량의 생산량은 26%가 증가했고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마자 중국은 기아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중국은 흑묘 백묘론과 선보론으로 개방 정책을 추구해서 G2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흑묘 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선보론이란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낙오된 사람을 도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 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하이에크는 자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마침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 1992년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이자 통화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에크는 서거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케인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하이에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전에 왜 이 하이에크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케인즈 경제학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경제 정책에서 우리도 하이에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어느 날 G3로 발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